있지만, 그리고 소설과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 그 동문학 쪽, 그 다음에 외국문학 쪽에 동료들과 만나는 것도 재미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와 관련이 없게 보이는 일반 청중들, 대중들, 또 독자들, 제 책에 이런 분들과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자극이 되고 또 신선하고요.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연문도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의무로서 외적으로 부과된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어떤 일의 일환이었다 이거죠.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요, 페터 바이스의 지성사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시작할 때 페터 바이스의 저항의 이야기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빛이 너무 강한 것 같네요.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저 밝기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죠. 그죠? 마이크. 조금, 예, 그래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터 바이스의 그 저항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한 1000쪽 정도 되었고, 1950년대, 80년대에 나왔을 때 독일 비평계로부터 야훈데스부크다, 센츄리북이다,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책이다, 또 이런저런 논평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1950년대 이후 독일 좌파의 말하자면 정치사회적인 가능성, 문학적 가능성을 탐구한 아주 좋은 저서다. 이런 줄줄이 이렇게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좀 과장인 것 같다. 그런데 어떻든요, 독일의 비평계에서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거품을 섞어서 이렇게 과장되게 확대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고 설득이 있고 이런 문제를 편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든 간단하지 않은 책이다. 상당히 노력과 어떤 수고를 요구하는 저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이야기할 것도요,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 순서에서 좀 드러나는데요. 어떻든 차곡차곡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토해가면서 한다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도 그렇고 다음 주, 그 다음 다다음 주 이런 걸 통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소설뿐만 아니라 예술 일반, 또 예술을 포함하는 미학, 철학, 그 다음에 또 인문학, 좀 더 넓게는 문학, 이 전반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은가, 어떤 게 이성적인 방향인가, 또 예술과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 한 사회의 이성적이고 좀 더 성숙한 어떤 발전을 향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나름의 고민을 하실 때 중요한 어떤 성찰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예, 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어떻든 지성사, 우리 정신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들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당연히 지성사 안에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하는 활동 안에는 예술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성과 예술을 더 포괄하는 것은 뭔가요? 문화지였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의 어떤 말하자면 본질이 뭔가, 이것의 속성이 뭔가, 메커니즘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출발점은 베를린의 페르가몬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미지 감상을 몇 개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를린에 가면 이 페르가몬 무제움이 있는데요. 재단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두 개 제가 붙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숨깁니다. 어쨌든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그 외관, 그 무제um, 이 박물관의 외양하고 또 사진 찍은 것도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몬 그 재단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독일의 중심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원래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 성체 아크로폴리스 유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략 보이면했으니까 기원전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래서 왜 만들었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제의 존속성, 승리하고 또 여러 신들의 영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정복한 도시 전리품으로 지상했다. 그래서 새로 여러 나라와 도시를 정복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국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복한 도시의 전리품으로 지상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개는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120m 이렇게 거대한 재단으로 이렇게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밑에 사진 이미지 밑에 저기 책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99년쯤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간 뒤 찾아간 벨기에 재단 앞에서 나의 감정은 착잡했다. 나는 한편으로 그 규모와 복원 기술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 왜 이것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닌 베를린에 있는지 당혹스러웠다. 제가 왜 사적인 기술을 하였느냐 하면요. 때때로 개인적 사적인 기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적으로 해서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사사로운 것은. 모든 공적인 진술의 바탕은 사실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진술이죠. 가령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문학의 대부분의 문학도 기본적으로는 자서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베를린에 찾아간 이 학위 논문 쓰고 나서 이렇게 갔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 베를린 이 페르가몬 박물관이요. 원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 자체가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장대하고 좀 이렇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절대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 전시된 것이라든가 이 건물의 어떤 그 외의 어떤 소박함, 이 절제되어 있는 표현의 어떤 소박함 이런 데서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고요. 그 복원이나 이런 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베를린에 이게 원래 터키의 페르가몬 지역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 물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500m이고 그래서 재단에 페르가몬 재단이 페르가몬 지역에 있는 재단인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띠 모양으로 브리즈라고 하잖아요. 띠 모양으로 이렇게 부조물 이렇게 붙인 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요. 어떤 부분은 엄청 성취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다 잘려나갔어요. 잊어버려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몬 가령 그 브리즈 장식물, 조각물, 조각물에 대한 연구만 해도 고고학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가몬이 원래 있던 자리가 뭔가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페르가몬의 아크로폴리스 복원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페르가몬 제국의 전체 지형을 이렇게 대략 복원시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있는데 제가 대략 말씀드릴게요. 여기 1번 요건 창고고요. 2번 이렇게 궁전, 요것도 궁전이고 요것도 궁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성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오니소스 여기 그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서관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형태가 있죠. 요게 페르가몬 제단입니다. 이 형태가 원래 그러니까 요쪽에서 요게 전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광장인데 말하자면 아고라라는 우리 집 다음 아고라 있잖아요. 시장 광장을 뜻하잖아요. 그게 광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페르가몬 제단은 이렇게 페르가몬 제국은 그러니까 지금 BC 200년경이니까 2200년 정도 전이죠. 도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떻다고요? 요것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거죠. 이것은 그죠? 요걸 복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원도 처음에는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페르가몬 제단의 원래 자리가 이렇죠. 그래서 1878년에 페르가몬 제단 발굴 당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많은 뛰어난 유적들은 원래 그 나라에서는 거의 잘 돌봐지는 예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 거의 폐허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고 이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죠. 우리 잘 아는 슐리만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저런 착잡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모두 이렇다. 황량한 것은 패배뿐만이 아니라 승리도 인간 역사의 족적도 쓸쓸하다. 이 많은 것은 인간이 행하는 많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유산은 여러분 대개 자연사의 한 과정이죠. 자연사라는 것은 네이처 히스토리, 그죠?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자연의 하나로 또 돌아가죠. 자연의 역사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 이 건물도요. 지금은 이렇게 복구되어서 개축되고 이랬지만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유지되기보다는 쓰러지고 폐가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기나긴 자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하는 많은 것들은 쓸쓸한 것이죠. 참 착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씩 다 꿰 맞춰서 놀라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발굴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여기 페르가몬 제단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들이 뭐에 대한 묘사인가?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제신, 여러 신들과 거인들의 상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우스 신들,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 이 여러 신들이 올림푸스의 신이라면 거인족, 거인들과의 싸움인데 그 세대는 우라노스의 피로부터 태어난 땅의 아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 안에서 보면 소설의 주인공들은 나치 시대에 또 1920년대, 30년대 아주 어려운 독일 상황 속에서 사회 변혁이나 좀 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예술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뜻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빌딩하는, 제가 하나 적을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적었는데요. 독일말하고 영어하고는 비슷합니다. 그게 프로세스. 어원이 같으니까요. 삶 자체를 빌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빌딩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빌딩의 만듦 이런 뜻도 있고 형성 이런 뜻도 있고 교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교양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교양이 어느 학벌이라든가 학위라든가 이런 게 교양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교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 빌딩스멘슈라고 합니다. 만들어가는 사람. 빌딩스멘슈.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교양이죠. 저는 이런 정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열려있는 정확한 개념 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교양이죠. 그러면 어느 삶의 단계에서 말하자면 학벌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그것에 자족하고 멈추었을 때 교양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 나치 시대 아주 힘이 횡포를 하는, 힘이 권력과 지위가 횡포를 부리는 나치 시대 때 살아가는 젊은이들 몇 명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말하자면 빌딩스 프로세스죠.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사회,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게 저항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올림푸스 제우스 신들과 그 다음에 그인족과의 싸움, 이것은요 소설 안에서 보면 야만적인 힘의 현실 앞에서 이 힘과 대결하는 주인공의 인간적 현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이어지는 구조물과 조각상은 구성되어 있고요. 당시 페르가몬 제국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200년경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체제의 존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복한 도시 질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나 집권을 하면요 처음에 큰 사업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과시형이죠. 그래서 지적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패배한 자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이긴 자들의 도시를 예술과 학문,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시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발굴하고 재축조하는 과정은요, 독일의 78년에 알렉산더 콘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저거 정말 중요한 거다,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칼 후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발굴해서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포장했어요. 그거를 그때 돈을 지불하기는 터키 정부가 어지럽게 막 그 내전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싸움 속에 어지럽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게 돈을 대충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차곡차곡 배를 다 배로 수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에 대한 터키 정부가요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든 그렇게 정당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든 달라고 소송도 하고 지금 막 하는데 노을 정부는 그쪽에서 좀 반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든 런던의 파르테논 구조물과 런던에도 대영제국 그 박물관, 이 이름도 대영제국이라면 좀 지나치게 그 제국주의적인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그냥 영국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파르테논 구조물과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장대한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건축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첫 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이것은 저항의 미학은 당연히 소설인데 이론적인 바탕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요. 또 제가 미학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술철학적인 미학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술과 문화의 기원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술이나 문화가의 바탕 그 뿌리가 뭔가? 그 뿌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기원은 뭔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 왜냐하면 발트 베냐민은요, 여러분, 그 역사철학 죽기 전에 역사철학 해제에서 그런 걸 적었습니다. 문화라는 건 야만의 기록물이다. 문화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의 등에 기록하는 기록물이다. 도큐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득력이 좀 있나요? 상당히 깊은 통찰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 때 이 테즈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나 예술이나 문학이 뭔가 그나마 사회적 활동에 비해서 그나마 좀 순결하고 그나마 덜 오염된 것이라고 그렇게 늘 속으로는 자부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바바리시하다는 거죠. 야만의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만의 기록물 속에서도 그러나 야만적이지 않는 어떤 계기, 모멘트 같은 건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예술적인 산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살아보면 상당히 착잡한, 그리고 자기 모순적인, 아주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발트 베냐민의 이런 것은 그야말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쯤 되나요? 네. 그래서 저항의 이야기에서의 묘사 이렇게 제가 그 PPT를 보내드렸는데 아주 이큼하게 이렇게 축사를 잘 하시네요. 자, 소설 그래서 저항의 이야기의 이런 첫 장면이요. 첫 장을 딱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뉘앙스를 한번 요거 에스테틱 데스 비드슈탄 저항의 미학 1권의 7조 이렇게 그 표시입니다. 요거는 제 책의 표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려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뉘앙스를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의 불편함, 간단하지 않은 이거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여기저기서 이렇게 시작. 우리 주의 여기저기서 영웅들이 불로부터 일어서고 합쳐져 우리가 되었다가 다시 서로를 섬기거나 합하면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또 주체가 찢겨지는 거와 상처를 다치는 그냥 사울자들을 취하며 피하고 뒤로 던지며 공격하고 방황하면서 몸을 폈다가 다시 구부리고 여기저기서 죽어가지만 앞으로 버티고서 자유로운 말 돌아서는 그리고 잠깐 뒤에 인거는 한결같이 엮은 이미 속에 중요하게 자들을 하다 거대한 싸움은 세계적으로 더더우며 자기의 완성을 기억하며 무형태로 지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문장 자체가 이거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장 자체가요, 단어 하면서 콤마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거의 숨이 이렇게 질식될 때처럼 계속해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문장론적으로 분석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주위의 여러 몸들이 여기 보면 이런 거죠. 네. 네. 여기에 보면 이 곳곳에 이렇게 이 거인들, 제우스 신들과 거인족에 속하는 여러 인물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고 쏘고 떨치고 때리고 치고 누르고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이 장면을요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일어서고 합치고 되었다가 삼켰다가 산산조각나고 암시할 뿐 자세를 취하고 피하고 던지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폈다가 그러니까 문장론적으로 신타틱이 있죠. 문장론적으로 이게 아주 촘촘하죠. 긴밀하죠. 밀도가 아주 높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마치 말이 뚝뚝 떠더더더더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스타카토로 하죠. 스타카토처럼 끊어지며 이어지는 동사의 연속들.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돌아선 등, 발, 장단지윤과 같은 움직임 속에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상황은 회색의 벽으로부터 떠오르며 자기 완성을 기억하며 무형대로 다시 추락한다. 가령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대한 벽으로부터, 벽이라는 건 여러분 형태가 없는 거죠. 무형태죠. 덩어리죠. 여기로부터 떠오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을 완성하다가 다시 어떠든가요? 무형태로, 혼돈으로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이런 조각하는 사람들 과정을 보면요, 돌을 그냥 뭔가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큰 돌을 산에서 꺼내오죠. 이렇게 거기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죠. 무형태에서 말하자면 카오스 상태에서 그게 폼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코가 나오고 이마가 나오고 가슴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술의 창조 행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카오스의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죠. 그러면서 그 형태는 기나긴 시간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다시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흙으로 되나요? 흙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싸움은 자기 완성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다가 다시 어떤가요? 무형태로 다시 추락. 그러니까 예술의 표현 활동도 카오스, 무형태에서 형태, 다시 무형태.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저항의 미학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이거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그랬어요. 무슨, 너무 문장이네. 그래서 여러 싸움 장면에 대한 묘사고요. 전체주의 현실에 사는 세 명의 주인공이 이렇게 이 재단을 구경하고 있고요. 아주 농축된 이런 텍스트 형식, 밀도 높은 문장이 보여지고 동사가 계속 연속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독자가 어때요? 숨이 막 가빠오죠. 예?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상당히 역동적인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가요, 여러분. 저항의 미학이 전쪽이면서 10년을 공들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10년 쓰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베트바이스는. 한데,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참 간단하지 않다는 게 엄청
그 자기 훈련, 자기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이런 그 열의가요 거의 극단으로 이렇게 치달은 경우라고 느껴집니다. 가령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는 색채로 세상과 대결하지요. 그 다음에 음악가는 음을 통해, 선율을 통해, 악보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학가는 뭔가요?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대결하는 거죠. 언어의 가능성이 뭔가요? 최고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깊은 시인이나 소설가는요, 언어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요, 정말 뛰어난 소설가, 정말 뛰어난 시인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언어 철학, 자기 나름의 언어 철학이 없는 큰 작가는 없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동의할 만하나요? 아무도 동의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화론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화론이 있는 사람은 세잔느 같은 사람, 고야 고흐 같은 사람, 화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뛰어나지 않는 화가는 없어요. 근데 제 이야기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가 가운데, 시인 가운데, 철학자 아니 작가 가운데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 철학 없으면요 작품 쓰기 어렵습니다. 잠시 유행할 수는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 돌 딱딱한 그 돌 보고요 그냥 페트바이스가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 돌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입을 최대한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나오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언어 실험은 일종의 사유 실험이죠. 사고의 실험이고요. 그것은 가능성의 실험이죠.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세계,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하지만 가게 집안의 어떤 알력 때문에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랑을 성공하는 데는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 하나는. 그러려면 사랑은 일종의 네트워크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전체와 전체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그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세계,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나은 가능성의 세계를 염원하게 되죠. 이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을 통해서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언어 실험은 곧 사유 실험이고요, 가능성의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어떤 여기에 있는 세계가 갖지 못한 세계에 대한 대안적 세계, 얼터너티브 월드죠. 대안적 세계, 대체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서 이게 한 장면을 조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번 읽으면 그 이야기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하지만 산산조각 나버린 손들 넓게 펼쳐졌으나 둔탁한 바위에서 매를 맞지 않게 돌처럼 벌어진 눈이 절규하듯 벌어진 입술 이 발걸음 쿵쿵대며 부르는 소리들 무거운 무기로 후려치고 무장한 바퀴가 굴러가고 내려져진 번개 나발들 짓밟아 산산조각 나고 저항하고 다시 무너져 내린 것 나랄 같은 덩어리로부터 다시 솟구쳐오는
페트바이스는요, 거기 페르가몬 그 재단을 이렇게 자주 돌면서요, 여기서 쿵쿵대면서 나를 짓밟고 거기에서 맞아서 절규하면서 부러진 입술, 쿵쿵대며 부르는 소리, 무기로 후려치는 소리, 무장한 파티가 굴러가는 소리, 거기에 번개다발 내던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상상력 속에서 글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창조되었지만 다시 죽어가는 이 얼굴들, 강력하지만 이렇게 손들, 눈다감바위, 날개, 눈빛, 얼굴, 그 다음 뱀이 있고 송곳 같은 이를 드러내고 질식시키려고 하고, 말하자면 위기의 상황이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그 제우스 신들을 포함한 여러 하늘의 신들이 땅의 아들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질식시키고 죽이려 하고 몰락시키려 하고 없애려 하는 이런 움직임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짓밟아 산산조각 나고 저항하고 다시 그러다가 무너져 내리고 또 나달 같은 덩어리로부터 다시 힘을 솟구쳐 오르면서 이렇게 막 안간힘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뭔가요? 표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표현의 과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약된 문장 구조로 인해서 헬레니즘의 이 위대한 구조물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치게 어떤 형상으로 예술작품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파편들의 덩어리에 묘사된 인물들은 절멸과 구제, 몰락과 표현 사이에서 막 변화하고 변세단을 찰나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몬 재단이 원래 터키에 있었고 터키에 있는 걸 어렵게 해가지고 발굴해서 베를린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물관으로 있으면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근데 이렇게 방문객이 있는 거하고 이것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는, 소설적으로 형성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페트바이스가 다시 소설로 이렇게 형성한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문화적 어떤 성취,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축적의 과정인 거죠. 축적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몰락, 죽음과 생존, 살아있는 것, 이거 사이에 내가 도대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아니면 무형태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요? 표현 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나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할 것인가, 입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몰락과 생존, 죽음과 표현 사이, 이게 있다. 그래서 아까 페르가몬 그 재단에는 여러분 이 모양으로 아주 여러 방면에 조각품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장대하고 정말 어떤 경건함이라든가 위험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축조물입니다. 꼭 한번 베를린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가장 잘 농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대목입니다.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싸움 장면인데 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이아 땅의 여신이라는 사람, 땅의 여신이고 이게 알키오네우스입니다. 알키오네우스. 그런데 알키오네우스는 를 통해서 엄마와 손을 이렇게 어머니와 손을 잡으면서 자기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아테나가 와서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두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요 오른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나이키 나이키 신발을 예, 승대신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우스를 도우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땅의 아들들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땅의 이 아들들이 하늘의 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모습들은요, 대개는 이 제단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옆에 있거나 요 밑에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에 있더라도요, 대개는 이렇게
그 짓눌리는 이런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전체의 주인공은 하늘의 신들이죠. 제우스신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신들 아키오노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다 팔이나 이런 게 괴물로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예, 목졸라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요런 그 표정 제가 요 뒤에 적어놨는데 가져왔는데요. 이 장면이거든요. 머리카락하고요, 여러분 그 이마에 주름하고요, 얼굴을 또 가령 조각금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입을 벌리는 게 더 좋겠죠. 슬픔을 표현할 때. 그리고 머리 이렇게 잡히는 거. 이 표정들이 위에 이렇게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생하고. 여러분 머리카락 이런 거 보십시오. 머리카락 율동, 펄이라고 하나요? 이게 여러분 도라리의 돌, 그렇죠?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라리예요. 돌 이거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다 망가지죠? 저는 조금 정말 놀라요. 그게 2200년 전 거거든요. 저는 그 예를 들면 까라바조나 뭐 이런 미켈란젤로 이제 조각상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고. 미술사가들 뛰어난 사람들 보면요, 다른 거를 이렇게 다 전체를 다 봐도 멋있고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러면 이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으면 여기에 옷 이렇게 주름이 돼 있죠.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를 클로즈업해요. 클로즈업해서 다 보여줘요. 그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부분화를 봐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 화가에게는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싶어요. 어떻든 뭐 없지는 않겠죠. 있겠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이 표현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합시다. 팔다리가 뱀에 감기고 머리카락이 가테네에 잡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알키오네우스의 모습. 굽이치는 머리결, 이마의 주름, 눈동자, 그 다음에 코, 벌어진 입, 그리고 고개의 비스듬한 각도. 이토록 어떻게 생생하게 돌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어머니 가이아에게 이렇게 다가가자 막 하는데 손을 이렇게 떼놓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장면입니다. 이거 클로즈업 시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장면 여기 이제 그 가이아인데, 이 장면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할 건데요. 이 머리카락 보고 이 주인공 세 명은 이걸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뜯겨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이 뜯겨나간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없어진 표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표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술의 표현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 침묵에, 무형태에 새로운 표현을 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가이아가 얘 얼굴이 뜯겨나가고, 뜯겨나가고 아쉽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뜯겨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그 가이아의 원래 표정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에 우리는 표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아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이 이제 제신의 무리는 여기에서 세계사의 지배자를 대신하고 제단의 중심은 중심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은 벽면이나 이렇게 압도되는 형국. 그런데 서술의 중심부에는요 거인족이 그를 이 페르가몬 제단에서는 중심부에 묘사된 것은 거인족인데 아니 제우스 신들인데 이 소설에서 보면요 주인공은요 요 옆에 알키오노이스라든가 아니면 가이아라든가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이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인공이나 작가는 이렇게 땅의 아들들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림포스의 신이라기보다는 땅 위의 거인들. 왜냐하면 등장인물들 역시 제 신 앞에서 여러 신 앞에서 이 거인들이 거래하듯이 파시즘의 현실에서 소멸되는 게 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제 다음. 컴퓨터 쪽으로 해보시겠어요? 아, 컴퓨터로.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과 거인족의 세세한 몸들 자고 다시 물어내는 작가의 소설 언어는 이 모든 것을 극도의 물질적 속에서 생생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락 구분이 없듯이 싸움의 이 장면들 역시 감각적으로 이렇게 직접적 아주 생생하게 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매우 불안정하고 역동적 효과를 얻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은 온몸이 지켜지고 관결되고 무자비한 경쟁이 노출된 채 올락 직진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완성과 미완성, 형태와 무형태, 창조와 수면으로 가면서 이 제신과 이 신에 저항하는 거인족 사이에 무자비한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거인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죠?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내적인 정서적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말하자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땅의 인간인 거인족이 여러 가지 절멸의 몰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에 대항하면서 자기 존재를 주장하듯이 소설의 주인공도 이런 파시즘 현실 속에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에서 거인족은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치명적 위협에서 또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안간힘들이 표현된다. 이것입니다. 절멸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들은 몰락과 구조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사의 몰락에 대응한다는 것은 생존의 의지이고 파습화된 침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다름 아닌 표현, 예술과 예술적 형식과 형상화를 통해서. 예, 이건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형상이라는 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많은 명사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자주 나오는데 이학책이나 보면 그림책이나 보면 형상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고, 그죠? 집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고, 그죠? 형태죠, 형태. 이게 전부 다. 이게 폼이죠, 폼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는요, 막 이렇게 여러분 하우스 상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상태인데,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죠. 돌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다 깎아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모를 만들고 혹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우스에 폼을 부여하는 것이 뭔가요? 게슈탈트죠. 형태죠.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술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형상을 부여하는 행위죠. 형태. 그래서 게슈탈트 독일 말에 UNG라는 명사거든요.
게슈탈통,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 폼 기빙이라잖아요. 폼 기빙. 형태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술은 형태, 형식을 부여하는 행위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곧 우리가 몰락이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침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술적 형식과 형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주 어지러웠는데 저녁에 여러분 나오는데 일기를요 이렇게 쭉 쓰면요 오늘 하루에 뭐가 일어났지? 순이와 만났다, 철수와 뭐 피자를 먹었다, 뭐 쭉 쓰잖아요. 그때 뭐가 좋았다, 뭐가 나쁘다 한번 딱 쓰고 나면 하루에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하루의 질서가 생기고 그 나름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형상화나 형식 부여라는 것은 예술가에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나타나지만 보통 사람에게도 그 과정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이렇게 쓰면요 하루 딱 정리되는 것 같잖아요. 왜?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거든요. 순서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하루 여러분 그 어지러운 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걸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한번 쭉 쓰고 나면 정리가 되면서 스트레스 탁 풀기도 하죠. 이게 뭔가요? 일종의 치유죠. 가벼운 의미에. 예? 치유죠. 그래서 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일종의 싸움이고 뭐에 대한 싸움이냐? 침묵이나 형태 없음 혹은 무질서 혹은 죽음 없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싸움이고 형상화라는 것은 따라서 침묵이나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좀 설득력 있나요? 여러분? 설득이 없나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에 고통과 침묵과 죽음과 몰락과 절멸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과 형상과 움직임과 싸움과 저항과 숙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가가 색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가가 악보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 시인이 언어를 통해 시를 하는 거, 자기 나름의 삶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50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50년, 70년 후에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있나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만날 수 있나요? 없죠. 한 적어도 70년, 100년 후에는 만날 수 없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해도 아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제사 지낼 수 있죠. 근데 손자도 한 30 되면 바쁘다고 제사 지내지 않죠? 지내나요? 안 지내죠? 뭔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것은요, 아들에게 기억될 뿐이고요. 가족 몇 명 되는 아들, 딸 기억되고, 손자에게는 가끔 기억되다가 어떨까요? 재미없나요? 다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생애라는 것은요, 70년, 80년의 생애라는 것은 잠시의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사파예요, 사파. 여기 연극 공연장이잖아요. 아니에요. 공연장이잖아요. 그러면 막강력이라는 말 있지요? 인터메조라는 거. 그게 상표 이름이기도 하죠. 재미없나요? 상표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막강력이라는 뭔가요, 여러분? 1막, 2막 있고 중간에 잠시 나오는 거죠? 삶은 어떤가요? 막강력과도 같죠, 여러분. 한데 잠시 무대에 등장하는 소도구 역할이죠. 소도구 역할. 이 책상이나 탁자 아니면 자연은 같은 음료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표현 행위는 뭐라고요, 여러분? 에피소드에 불과한, 삶의 막강력에 불과한 인간의 그 더덥고 황량하고
거칠고 먼지에 불과한, 성경에 보면 입김 같은 생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입김 같은 우리 생애에 그 생존에 자기 증명을 위한 안간힘이 적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기도 적고 글도 쓰고 그런 거죠. 그것이 없다면 너무나 더욱더 황량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묵을 넘어서는 일이지 않는가.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아마 넘어서기 어려울 거예요. 넘어서려고 하면 예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걸 할 때 바로 이쪽으로 놀라운 변화죠. 알케오네우스 이 장면도 한번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한국어 언어 구조에서는 좀 드문 걸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번역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체험, 여러분 체험 내용이 될 거예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믹사리와 포도송이가 그녀 목을 휘감았다. 이쪽 옆으로 향한 얼굴의 투박한 표정에서는 은총을 갈구하는 이의 가장자리가 언뜻 보일 듯했다. 거기서 머저리까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아들을 알기로는 몸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그녀로부터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다. 그의 왼손 끄트머리가 그녀를 어루만졌다. 그의 왼쪽 발을 산산조각한 채 펴진 다리에 매달려 그녀의 배가 있었다. 허벅지와 하체, 배와 가슴은 그녀의 길이를 팽팽하게 감겨져 있었다. 독사가 그의 갈비뼈 사이를 물어 휘지 찢겨진 작은 채처럼 죽음의 고통이 어른거렸다. 그의 어깨로부터 몸통체가 날개 치며 날아오고 이 날개짓 때문에 그가 쓰러지는 것도 잠시 멈춘 듯했다. 찢겨진 얼굴의 이마는 목과 턱 아래 휘슬진 머리에 뻣뻣한 선상으로 아테나의 그다지 않는 네, 여기 보면요, 여기에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그녀의 가이아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있던 사람 있죠.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알케오노이스,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던 사람 몸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그녀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왼쪽 끄트머리 알케오노이스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지고 왼쪽 발은 이렇게 산산히 조아하고 이렇게 되죠. 죽음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찢겨진 얼굴의 윤곽은 숨겨진 머릿결의 뻣뻣한 선과 더불어 아테나의 무자비함을 말해주었다. 예, 이겁니다. 이거죠. 이 찢겨진 얼굴의 윤곽은 이 아테나의 무자비함을 드러내죠. 알케노이스는 왼쪽 손으로 어머니에게서 다가가고 이 사람은 물체죠. 이 팔과 다리는 이렇게 뱀에 의해서 감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묘사하는 페드바이스의 언어의 그 밀도라는 게 엄청나죠. 예,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번 이렇게 조금 우리가 낯설지만 언어 구조에 훈련을 하고 익숙해지면요, 그 작가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알케오노이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도 옆에서 바로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 정말 그래서 로마 시대 조각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다이아 부분, 조금 전에 여기에 그 오른쪽에 얼굴이 뜯겨나간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 본론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로 땅이 마시고 올라오는데 그 어린은 눈자장에서 쪼개진 채 떨어져 나왔고 육수와 가슴은 열동비일에 감싸여 있으며 찢겨나간 손목은 무엇인가 찾는 듯 들려있었고 그들은 우주의 천왕과 밑을 따라가면서 세계의 글자에 지워진 흔적들을 찾았으며
그 지하의 코피의 얼굴은 그 글자로 닿았고 하일만은 가져온 책의 도움으로 이 구호를 회독했다. 15살의 하일만은 모두 불합리성 축성을 거부하고 찜새지 않아 당연성을 못하지 않지만 때로는 감각의 직접 팔 시적 노크를 못했고 그래서 학자이라는 자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를 이해하게 이거라고 불러놓고 예,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는 동사에서 쪽이 이제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그 뜯겨나간 새겨진 글자에 지워진 흔적을 찾았다 했죠. 없는 뜯겨나간 그 얼굴에 어떤 원래 흔적이 있었던가를 막 쫓아서 이 주인공 세 명이 막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할만이라는 주인공 한 명이 있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나, 할만, 고피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책을 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저 구조물을 해석을 합니다. 16살의 할만은 모든 불확실성을 거부하며 1등되지 않는 어떤 해석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뭐뭐 하면서 이런 말을 나오는데 이 말이 상당히 여러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 감각을 의식적으로 규칙을 넘어서게 만든다 이거죠. 우리들 감각이 원래 있는 규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기존의 규칙이나 원칙 이런 걸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거죠. 벗어나는 그런 것이 문학의 요구다 이거죠. 시적 요구다 이거죠. 이것을 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순수한 사랑도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순결한 사랑의 관계는 그물망과 그물망의 관계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비극적 사랑을 느끼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있는 세상 속에 세속적으로 있는 그런 현실 원리들 있잖아요. 가령 뭐 부자와 결혼해야 된다, 예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편안하게 들어야 된다. 이건 세상의 원리죠.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원리가 아닌 이미 없는 어떤 원리, 원칙들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감각의 의식적 탈규칙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이자 견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은밀해진다는 것이겠지요. 하고 견자라는 것은 제어스, 앞을 멀리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시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적이고 상상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이고 은밀한 논리를 가진 사람. 학자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상상적, 문학적인, 시적인 성격을 결합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그 할만이 상당히 그 주인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은 조금 라디칼하고요. 할만은 상당히 그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아 조금 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뜯겨진 그 조각상을 보면서 뭐 저렇게도 있고 저거는 왜 저래 망가졌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뜯겨진 대목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바로 저기에 있다. 아직 기호로 쓰여지지 않은 지저지짐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을 놓친 가이아의 얼굴은 뜯겨져 있다. 고통의 흔적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녀, 대지, 그러니까 가이아 대지죠. 땅의 신, 슬픔을 상상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그런 거죠. 가령 여러분, 이건 이제 페터 바이서의 저항의 이야기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되었을 때요. 그 상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삶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전달할 수도 없죠. 가령 사랑에서 실패해서 사랑의 시련의 경험을 있을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울기도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친구 불러내서 막 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소가 되나요? 다 된다고. 놀라운 일이네요.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쓸쓸해서 막 친구를 부르고 놀고 술 마시고 마구 먹고 그죠? 그래도 어때요? 궁극적인 슬픔은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빌케의 말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빌케의 시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에 있어서 인간은 이름 없는 혼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에 있어서 인간은 이름도 없는 혼자다. 그때는 이름 필요 없다. 모두가 똑같다. 그런 면이 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친구 불러면서 소주 먹고 마구 먹고 막 피자 먹고 된장 먹고 다 먹죠. 먹어도 어때요? 흑기는 가시지 않죠? 궁극적인 흑기는 어때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뭔가요 여러분? 이건 밴드바이스의 맥락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고통의 현적은 결국 어떻다고요?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표현되지 않는 거로, 생생한 거로 있는 거죠. 고통은 언제나 날 것이죠. 날 것. 생생하게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은 고통뿐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표현된 것은요, 표현되지 않는 것.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제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소설뿐만이 아니라 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과제는 뭔가? 부재, 침묵, 미지, 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빚진 것이죠. 이 빚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까요? 표현되지 않은 것, 아직 침묵인 것, 부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한 우리는 그래도 좀 윤리적일 수 있을까요? 예술가로서 만약? 없나요? 있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걸 표현하는 한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 장애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우리 사이 마이너리티 말하자면 소수 장애인들이 있고 노인네들이 있고 여성이 있다고 할 때 나는 여성 편이다. 나는 불우한 사람 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윤리적일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부재, 미지, 침묵, 여성, 마이너리티, 소수자의 권리도 여러분 아직 표현되지 않는 것은 일부지요. 이게 더 큰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회는요, 이거는 조금 상당히 말하자면 불편한 테마, 섹시한 테마인데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테마인데 말하지 않을까요? 안 할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이야기할 거는 해야 되죠.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아니, 한국 사회가 아니라 노자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물고기가요, 물고기는 물 밖에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볶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지 물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도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죠. 정의 말하죠. 한국 사회 도덕이나 정의가 무슨 적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적 정의라든가 윤리라든가 뭐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리 말하죠. 한국 사회가 만약 아주 정의롭고 아주 선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말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여전히 필요한가요? 나오는 일이네요.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사회는 도덕이 아주 회자되는 비도덕적 사회죠. 정의감이 강조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여야 되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 너 좀
내가 믿을 수 있게 해. 야, 너못 믿어서 이러면 못 돼요. 너 이미 믿음이 갔을 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강제되고 부과되는 이렇게 슬로건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우리 사회가 저희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더 높은 수준에서는 그런 것 없이 한다면 그건 더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그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조금 제 이야기가 설득이 있나요?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표현되지 않는 것, 침묵, 미지의 것, 아직 말해지지 않는 고통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극작가가, 화가가 표현해 준다면 그건 이미 윤리적 활동이라는 거죠. 윤리라는 말이 없이 이미 윤리적 실천을 행하고 있다 이 뜻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호널트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런 아까 그 그림 장면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대조와의 접촉은 왜 순간순간 잊어질 수 있다. 그 알키오노이스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불멸성은 대조와 접촉하는 데 있다. 유태기 사건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위에서 도대체 그렇다면 예술이나 문화는 우리 페르가몬 그 재단을 보면서 도대체 예술이나 문화의 기원은 뭔가, 뿌리는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품 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요. 예술가가 주는 풍부한 자세에게 즐거움을 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이 불리하였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술의 말할 때 조화나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교양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명수의 한발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했다 이거죠. 이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라고 하지만 난 이 세명의 주인공은 아주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뭔가요? 흔히 말하는 예술이나 문화 개념, 조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인공 세 명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원래 여러분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 조화라든가 총체성이라든가 화해 뭐 이런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 규범들이죠. 예,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죠. 예. 예술 작품은 특권을 가진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 자체로 특권의 표시로서 수용되고 치장되고 유포되고 공시되고 적어도 지배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늘 그랬다.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은 늘 그 경계 밖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과 지배의 영역을 확고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름 없는 우수한 군인들은 지배층의 도로서 오랜 싸움에서 이름 없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러나 승리를 한 것은 전사들이 아니라 왕들이었고, 이긴 자들은 제신과 같은 반면 피해자를 가진 시대에 의해 경멸되었다.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화려함과 위엄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려 했다. 예술은 이들의 지위와 감흥에 초자연적 외양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의 완전성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소용하지 않으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에서 문화나 언제나 왕과 지배층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특혜를 누린 사람들은 위엄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예술은 이런 조장입니다. 그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건 보면 조금 한편으로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 문화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본 거죠.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공식 문화 말하자면 오피셜한 거 있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오피셜이라는 거, 공식 문화의 완전성이라는 거는 대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완전성이죠.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죠. 예, 그렇듯이 권위라든가 서열이라든가 지배는 일정한 힘의 관계에서 여러분 만들어지죠. 가령 우리 올해 2013년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설득이 아주 높은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대중적인 요구, 그 다음에 유행 현상, 대중적인 요구, 그 다음에 그에 작용하는 시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하나의 그것도 모두죠, 여러분. 지금 지배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일종의 모두죠, 넓게 보면. 그게 5년, 10년 후에 그대로일 거다. 아니죠. 그건 물어봐야 되죠. 그러지 않나요? 네. 일정한 힘의 관계에서. 그래서 페르가몬 무제움의 재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빠르게 읽을게요. 제국의 지배자는 갈리아인들에 대한 자기 승리를 무시간적인 시간 영향을 받지 않는, 그죠? 지속적인 차원으로 옮겨놓았다.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려고 대회에 과시하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연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류층은 불멸의 재신과 비슷한 지배를 누리게 됐고 정복당한 갈리아는 그인족과 동일시됐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자기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가몬 재단의 삶의 절대적인 힘의 관계, 권력 양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스 쿤제라는 좀 뛰어난 사가가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사가들, 학자들은요, 여러분, 여러 복잡한 얽혀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탁 이렇게 개념 규정을 잘하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르가몬 재단 보면서 재단 뒤에는 신화를 상징하는, 말하자면 신적인 질서도 있고 광고한 힘도 있고 거친 양안성 이런 걸 대립된 것으로 선대한 지배자들의 생각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 질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옳다 정당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바이스의 장인 이야기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 육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타나자. 그리고 다시 수고를 내렸던 사람들, 시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항구의 선창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명이 남지 못했다. 내어진 돌에 그림을 그렸고 콩팥수와 송곳으로 자를 곳에 서있으며 머리카락이나 근육의 피줄 무늬 같은 데서 완벽한 예수 위에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내지지 않았고 대리석을 나르고 큰 덩어리를 손바닥에 싣고 걸었던 그 용병자를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엄청난 120m 길이의 재단인데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데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요. 그래서 페르가몬 재단과 글리바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의 유명한 이름입니다. 유명한이라는 말이 여러분 상당히 모순되죠. 유명한이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하면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죠?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잠시 불리는 거죠. 그것도 에피소드죠, 여러분. 그때인 거죠.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명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305쪽에 페르가몬 정원의 틀을 잡고 그 무거운 주춧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웠으며 흑침을 날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 길을 오가면 뛰어난 조각상을 빚었고 디오누소스 극장에서 지배자들이 환호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옆을 기울이거나 빌린 책에 대해서 풍문처럼 듣기만 했던 사람들,
아니면 매일 밤 성문 앞을 지키거나 제단에서 기도를 올렸고 성안이 아니라 밖에서 노숙하거나 노점에서 배추와 감자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잘 것을 걱정하며 일하고 웃고 얘기하며 물 마시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지. 이 도시의 성체를 만들었던, 그러나 그 안이 아니라 변두리에 밀려나 살았던 다수의 평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들의 이름과 그 족적을 알려주는 것은 이제 아무데도 없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자다. 이런 대부분의 삶은 족적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뭔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힌 자의 그 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요,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행하는 이미 떠나간 자들의 족적을 더듬는 재발견의 행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삶과 노동의 애환, 망치걸, 자, 삽, 수레 이런 것들, 노동의 흔적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정의 이야기에 보면요, 페르가몬 이후의 역사도요 그렇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것도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페르가몬 제자들이 이룬 역사와 농산 소유자들의 사업 욕심으로 규정되었다. 폐성물 아래 파묻혀 있던 형상화폐들이 발굴되었을 때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집에 즉 경영자들이 되지만 가축치던 사람이나 유목민 그리고 사원 건축자의 손들은 페르가몬의 위대함에서 먼지 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점을 한탄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일만은 말했는데,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의 기준들을 현대세계의 왕래에 도전하는 것이 신화적 작품상 속에 흔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페르가몬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의 부담감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기억 지금 되지 않잖아요. 이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페르가몬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죠, 이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발굴되고 어떻게 다시 옮겨지고 이것도 어때요? 정당한가요? 아니죠. 그런 이후의 역사 다르지 않죠. 소유자들, 부동산 소유자들의 사업 욕심으로 규정됐고, 그걸 하던 가축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후손은요 위대함을 알지 못했죠. 먼지 위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페르가몬 재단은 그것이 세워졌을 때 억압된 자들의 희생을 요구했듯이 수용에 기나긴 역사에서도 멧되지 않는 특혜자들에 의해 찬미되고 이용되고 보존되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문화사의 현실. 말하자면 아틀리아 제국이 갈리아에 대한 승리 이후에 페르가몬 재단을 세웠듯이 이 재단을 여러분 발굴하고 베를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죠. 제가 적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역시 막 청군의 비스마르크가 창건했을 때요, 제국을 했을 때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대대적으로 복원해서요 베를린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왜? 이 멋진 걸 놔두면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에 대해서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고고학자를 동원해서 옮긴 거죠. 말하자면 부당한 역사의 연속성이죠, 여러분. 부당한 역사는 계속되죠. 이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거, 그게 역사와 문화사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야말로 샤프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핵심을 그대로 찍어서 발트 베냐민은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문화사를 공부하면 꼭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용되고요. 이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은 잘못하고 없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에 수없다. 문화가 있게 된 것은 그것을 창출한 위대한 천재들의 노동 못지않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 없는 강제 노동에 힘입은 것이다. 야만의 기록을 보이지 않은 문화의 기록물은 결코 없다. 문화자가 야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듯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전생의 과정이지 야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요. 여기에서 베냐민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적 유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잔혹함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예술이나 문화가요 그 자체로 아름답거나 낭낭하고 서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끔찍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문화재가 있게 된 데는 그것을 창출한 위대한 천재들의 노고 있죠.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보면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마치 뒷받침하는 여러 이 석공들도 있지요. 여기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이름 없는 강제노동에도 힘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가 야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듯이 매여 있듯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옮겨가는 전승 과정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계승되는 과정도 야만적이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문화적 산물이라는 건 끔찍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화적 산물의 전승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저는 아주 민민한 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생성 과정은 잔혹하고요. 전승 과정 역시 잔혹하다. 예술은 그래서 이 잔혹과 부담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술은요 상당히 착잡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안이 모순돼 있죠. 이 모순된 내에서 저항해야 되는 거죠. 아주 이중적인 역설 속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술이 잔혹함 없이는 문화처럼 잔혹함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이 잔혹한 구조 내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이거는 마치 브로드웨이에 있죠. 이 사람이 지식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위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 휘둘린다, 지배된다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휘둘리는 구조에 대해서 그 나름으로 글을 통해서 논문과 책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되는 위치에서 예스에 지배하는 자. 짓눌리면서 그게 있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술과 지성사는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316쪽에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예술은 모략과 술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어때요? 만성의 보물창고다. 이거는 작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술과 철학, 지식, 정신사를 동반한다 이거죠. 삶의 여러 가지 모순은 이 모순을 일문시한다고 하는 지성사, 정신사 자체를 관통한다 이거죠. 모순과 역설의 아포리아라는 게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는 난관이죠.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 자체가 어때요? 지성사 자체의 불변 요소다. 말하자면 항수라는 거예요. 상수. 콘스탄트 있죠. 변수가 아니라 계속 콘스탄트 유지되는 거 있죠. 상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학자가 되고 예술을 하고 이러면 그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자부심도 나오고. 그러나 그 핵심에는 어떤가요? 모순과 역설이 있다는 거죠. 예,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처음부터 인류사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사는 일종의 항구적인 독일말로 아펜테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 연극이죠. 원숭이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베끼고 따라하는 그런 활동일 뿐인지 모른다 이거죠. 문화의 결정체라고 하잖아요. 지식이나 담론, 학문, 체계. 이건 역시도 어때요, 여러분? 일종의 억압과 배제의 연속사를 이루고 동일성의 신화. 이건 이제 아도르노적인 개념인데 동일성이라는 뭔가 똑같은 말을 계속 써 나열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건 역시 배제와 추출의 메커니즘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담론, 학문도 말하자면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억압의 담론, 억압의 체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뭐를 할 건가? 저는요, 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론이나 권력이나 학문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술, 과학거짓, 문화와 폭력의 공모관계, 착잡한 공모관계 있죠. 서로 얽혀있는. 이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잡하다는 거, 혼란스럽다는 건 뭔가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허영 혹은 숙물건성으로서의 예술 감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 감상이나 이런 게
신분의 과시나 멋있음의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죠.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람스를 알고 베토벤을 알고 페트바이스를 알고가 나의 지식의 과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건 아주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걸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숙물건성이라고 하죠. 예, 그건 1800년대 미학사를 보면요. 1800년대 부르주아 사회계층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과시 수단으로서 축제나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깨 뭐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술의 관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나 폭력, 이 예술이나 문화 속에 폭력이나 권력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이 착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어야 허영 혹은 속물 건성으로서의 예술 감상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권력 관계의 일부이면서요. 한편으로 일부이면서 그것을 끝나면 곤란하겠죠. 권력의 일부이면서 또 그게 저항한다는 거죠. 지배적인 규범과 담론에 거스르면서 공식 문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비공식적이고 규범에 의해서 규범을 벗어나는 규범 위반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 작품이 어떻게 발생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또 권력과 이데올로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용자 우리 자신요 나 자신의 오늘의 삶 현재적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물음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탐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저의 고민이고 저의 테즈인데요. 예술 경험은 자기 삶을 돌보고 조직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케어하고 오르거나이즈하고 자기 삶을 만드는데 그래도 조금 이 덧없는 철저하게 덧없고 짧은 삶에서 예술 경험이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은 뭐지? 좀 더 덧없지 않는 삶은 뭐지? 라는 걸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예술 체험은 그래도 조금 오래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영으로서 예술 감상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